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의 전국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형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임시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이제 첫 회의를 오늘 한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당대표까지 사퇴를 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가장 근본적인 이번 선거의 그 패배 원인 어디에 있다고 패배 보십니까? 원인을 좀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인 원인은 그 최근에 맨 처음 선거 초반에 불거졌던 전략공천의 문제입니다. 예. 전략공천이 그 떨어질 낙자 붙여서 전락했다서 전략공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천의 잘못된 거, 엉망인 공천, 이게 첫째 가장 커다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존재하는 그 복잡한 계파, 그게 2004년도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부터 비롯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하면서 다시 민주당, 네. 그러다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여러 계파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죠. 정세균계, 486계, 친노계, 김근태계, 친노계 거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계파들의 어떤 그 구심점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그런 계파들이 계파 간의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히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파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의 부재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되면 항상 급하게 연대한다고 하고 후보 단일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통하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그 자체가 식상함과 진부함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같이 맞물렸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정치는 그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안철수 현상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죠. 정치인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또 국회에 당선돼서 벌써 한 1년이 넘었죠.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 기간에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정치인 안철수가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사실 정치인이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신선함을 가지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권력을 잡는 방법, 아니면 경륜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신선함을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시간 너무 많이 지나친 겁니다. 지난번 대선에 권력을 잡았다면 신선함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바마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는 경륜을 보여줘야 할 때인데 경륜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정치판에 뛰어든 다음에 한 2년 시간 동안 본인의 이제 정치판 이야기로 한다면 내공을 기르면서 경륜을 기르면서 리더십을 키워나가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결국 신선도 잃고 경륜을 기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대위 체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운영이 될 것 같고 전당대회는 연말쯤 열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친노나 486 정세균계 여러 계파들이 좀 움직이겠죠? 문제는 야당이 이번에 완패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야당 탄핵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야당의 참사인데 당 내부의 그 계파 간의 어떤 구심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선거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있다가 실시가 돼요. 내년 후년 총선거 그다음에 대선 그 이후에 또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평가할 별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안 돼질 수가 있어요.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상당히 체제를 정비한다고 난리치다가도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그 오랜 그 잘못된 관행, 그 계파 다툼 또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여당 얘기 차차고서라도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시민사회와의 큰 틀에서 빅텐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요.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다음 선거 또 집니다. 야당. 그 내부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그러한 것들도 잠깐 하다 말게 되면요. 일단 국민들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선거를 4번째 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지금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 환경은 계속 이길 수 있는 정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쟁점과 이런 것도 잘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독증. 어려울 난자에다 읽을 독자. 오독을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오독이 아니고 오독이 그냥 잘못되고 있자는데 나는 어려울 난자. 아예 그냥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 세월호 심판론에 안주하고 있고 반사 이걸 기대도 적당히 기대야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말 지난번 2011년도인가 그때 새누리당이 거의 당을 해체한 수준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뭐 쇼 같은 것도 있고 이벤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혁신장려에다 뭐 반바지 입고 새누리당은요. 이벤트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그렇죠. 항상 새정치하면 그래서 전 시민사회와의 커다란 틀에서의 연대 같은 것도 모색하지 않는 한 네. 대단히 어려움이 또 직면한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아까 새정치연합이 전 그동안에 이제 쇄신 이야기를 하면은 새누리당도 잘한 건 아닙니다만 새누리당은 쇄신이 나오면은 야 가운데로 가야겠다. 좀 진보적으로 가야겠다. 방향이 정해지죠. 중도로 방향이 정해진 가야겠다. 중도로 네. 가운데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제 이런 말이 생기면 곧 선명성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야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이건 된다. 아니거든요. 예. 선거는 가운데 중간을 누가 장악하는 게 싸움입니다. 또 네. 중간이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민심이 거의 몰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새정치연합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항상 판이 보려면 야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네.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전 새정치연합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이제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약간 중도 쪽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한 손학규 고문. 예, 고문도. 전 대표도 중도 쪽인데 이런 지도부가 이제 사라진다면은 다시 또 선명 경제 역시 이제 그렇죠. 야성을 되찾다. 뭐 정부 박근혜 정부를 뭐 심판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또다시 저는 민심이 잃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지금 됩니다. 저희들 뒤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어제 네. 이제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는 기존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당을 중도로 바꾸려고 하고 네. 온건적으로 합리주의로 만들려고 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 뭐 김한길 대표도 비주류에서 비주류고. 다시 이제 당 대표가 되기까지 중도에 가까웠던 분이고요. 뭐 안철수 대표가 워낙 처음 출발부터 그랬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문재인 대표라든가 뭐 몇 분 이제 다른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네. 됐는데 자 먼저 어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이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은퇴 기자회견 잠깐 보시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저의 그 정계 은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혁신하고 또 그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이나 모든 정치권에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손학규를 떠나보낸 새정치민주연합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전혀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원을 떠나서 은퇴했으니까 얘기인데 은퇴 선언을 했으니까 손학규 대표 전 대표의 은퇴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한 그 자산의 손실이에요. 지금 중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한나라당을 탈당이 2007년도였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야당의 대표를 3번이나 했습니다. 원래 지금 짧게 했습니다만 하나는 그런데 중도라는 것이 말이죠. 중도라는 게 대개 지금 모든 정당이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서구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요한 게 근데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라는 것이 자꾸만 선명성 경쟁과 같이 중첩되다 보니까 예. 이념적인 지향성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야당에게 선명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손학규 후보 얘기로 고문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저거는 그래놓고 지금 이제 중도 성향이라든지 뭔가 리더십에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예. 당대표를 누가 할지가 당장 이제 문제입니다. 당에 전당대회가 뭐 연말쯤 열릴지 뭐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다면은 야당의 통합을 누가 과연 견인해 나갈 것인가. 아까 제가 시민사회 연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과연 그런 게 가능할지 지금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이나 그런 자질이나 역량으로 볼 때 말이죠. 예.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유병원 시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쟁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가 왜 새정치연합은 항상 저런 식으로 발목 잡기를 하냐고 인식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름대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네. 손학규 대표의 은퇴 선언은 대단히 아쉽고 새정치연합이나 우리 정치권 모두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선거가 없습니다. 네. 선거가 없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롯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무선거 정국이 오히려
여당을 뻣뻣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뻣뻣해진다면은 다음 총선 대선은 또 기약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 우리가 잘해서 준 게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또 기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여당은 국민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그 심판은 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정부 여당 심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뒷받침해주고 이것이 같이 효과를 내서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다음번 선거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쇄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안철수 현상은 항상 살아있는 남아있죠. 겁니다. 예. 항상 정치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네. 바람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정치 쇄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정당 개혁, 그다음 또 인적인 새로운 풀을 수혈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번 선거 모릅니다. 사실 국민들의 마음은요. 정치는 정치인이란 또 정당이란 것은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네.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는 민심에서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엎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풍랑이 또 새누리당을 쳐서 언제 넘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본인들을 맞추지 않으면은 네. 새누리당도 언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지 모릅니다. 네. 이 선거판이 참 무서운 게 승패에 따라서 여야 대표의 명함이 확실하게 갈렸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는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뭐 일단 또 김무성 대표는 안착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청와대 관계에서도 우위를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네. 첨언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완승을 했어요. 네. 뭐 청와대도 상당히 나름의 동력, 탄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로만 두고 볼 때는 일방적으로 이제 그 당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우위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봐요. 단지 네. 기존에 항상 있었던 청와대와 당과의 너무 이 수직적 관계, 일방적인 관계는 분명히 변할 겁니다. 네, 네. 그건 설령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새누리당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김무성 대표 체제가 그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네. 저는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가면서도 큰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도 친박계 의원들을 같이 아우르지 않고는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임기 중반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무슨 청와대에 대해서 당이 큰 몫을 낸다 이런 구도를 저는 상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청 관계 얘기했고 개파 얘기 하셨으니까 안영환 전 의원께 요즘 한 30만 드리겠습니다. 친이계 쪽에서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뭐 계속 지금 현재 친박이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기대라기는 친이계는 없어진 겁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끝남으로 친이계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정당은 하면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사실 얼마 전까지 김무성 대표는 비주류로 언론에서 분류를 또 했었지요. 이제 또 주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 당권을 잡았던 친박 핵심들은 또 비주류가 된 것이고요. 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 친이 분들이 알겠습니다. 기대한다. 그럼 그런 그 것 같지는 얘기는 않고요. 그 얘기는 네. 어떻습니까? 임태희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 이번에 아쉽게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많이들 좀 아쉬워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을 안 주고 그렇죠. 예, 평택에 갔더라면 뭐 이길 수도 있었는데 예. 영통은 워낙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네. 영통은 평균 연령이 32.8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젊은이들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선거였죠. 그런데 예. 본인이 이제 살신성인한 자수 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은 선거를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치는 선거로 말을 예. 말해야 심판 한다. 받는 겁니다. 네. 임태희 후보도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살신성인 자세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졌습니다. 선거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그런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좀 재기할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다. 있다. 정치인은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네. 정치 뭐 생물인데요, 당연히 정치는. 네. 자, 이번에는 계속 이제 뭐 좀 딱딱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얘기의 첫 번째 분은 박영선 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물론 임시입니다만 앞으로 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경원 이번에 새 의원이 동작을 되셨죠? 해, 네. 당선인. 그리고
또 한 분은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입니다. 네, 정무수석. 여성 리더의 시대가 오나, 여성 정치 리더의 시대가 오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제목은 뽑아봤는데요. 네. 자, 일단 박영선 의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당 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좀 떠안게 됐어요.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뭐 언론인 출신이고 앵커 네. 출신이고 그런데 상당히 강성이고 재벌 개혁에 상당히 앞장섰던 네. 이미지가 대단히 강골로 비춰져 근데 있어요. 최근에 좀 달라지는 근데 모습. 최근에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제 그 매주. 보조를 맞추면서 네.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를 맞추면서 상당히 그 타협의 모습 같은 거, 절충의 모습 같은 거 역시 정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 상당히 견인을 하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뭐 부분보다는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맡아 비대위원장이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비대위는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직무대행이 체제가 됐든 네, 네. 과연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러나 어떤 대체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권에서 받은 평가는 상당히 검증이 예. 상당히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떤 그 투쟁성도 있고 나름의 어떤 타협 절충도 할 줄 아는 예. 네. 그건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고 보는데 역시 그 당내 복잡한 계파를 잘 어떻게 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박영선 원내대표는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명확하지요. 명확하잖아요. 네. 예, 뭐 어떻습니까? 뭐 먼저 새누리당의 어떤 반응이었다든가 앞으로 게다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서 아주 중책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새누리당에서 강경파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정말 새누리당 내 소프로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정치인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새누리당에서 박영선 현 원내대표를 예. 다루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앞으로 물론 큰일 하실 분인데 예. 너무 강경적으로 나가면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그러든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큰일 하실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네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본다면은 지금까지 사실 강경했기 때문에 내 진영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꿈을 꾼다면은 내 진영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국가 전체의 큰 틀을 생각하는 그런 안목, 그런 경륜을 더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개파로 따지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약간 친노에 친노에 가깝다고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네. 친노도 아니에요. 개파색이 뚜렷하진 개파색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상당히 뚜렷한 것 같으면서도 개파에 대해서 특별히 친노다, 뭐 네. 뭐 누구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이제 전 뭐 직접 뭐 잘 모르니까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굉장히 만나보면 친화력이 또, 있고 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뭐 잘이란 표현 잘은 아니고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 예. 기자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직접적으로 자, 모르니까. 예. 다음 분은 바로 어제 재보궐선거를 통해 동작을에 입성한 앞으로 동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뭐 약속까지 했습니다만 네.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 나경원 의원의 부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부활인데 화려한 부활이냐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표차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한테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할까요? 원래 처음에 여론조사 할 때는 60% 나왔어요. 네. 그 다음 할 때는 50% 나왔다가 49%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려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고요. 네, 초창기의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는 나경원 후보는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서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이고요. 그러다 선거전 중반을 이제 치다르면은 인지도가 비슷해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표차의 부분은 선거는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지면 지는 것이고 예. 한 표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네.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네. 이제 지역구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사실 네. 그 지역이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17% 차이로 진 지역입니다. 워낙 야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지역구 관리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실 인지도입니다. 네. 손학규 고문이 사실 정계 은퇴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았던 거예요. 사실 정말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 대통령 하면 참 잘할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지도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경기지사의 벽을 넘지를 못한 겁니다. 서울시장하고 경기지사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경기지사라는 한계, 인지도의 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아름답지만 쓸쓸한 퇴장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인지도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문제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이제는 본인의 내공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은 나경원 의원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또 이 비서실장 서열 1위 김기춘 비서실장도 휴가 중이고 서열 2위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도 휴가 중이면서 어제 뭐 청와대 수석회의를 조윤선 이 정무수석이 주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윤선 정무수석도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이죠. 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 공통점이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의원의 공통점이 사법시험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윤선 수석. 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이미지 정치 쪽이 난 전 강하다고 봐요. 사실 그 조윤선 의원과 조윤선 수석과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중성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그분들의 콘텐츠는 뭔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 자리매김되려면은 국민들에게 뭔가 지향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나경원 의원 하면 떠오르는 건 대중성, 인지도 뭐 이런 거 떠오르는데 화려한 뭐 외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좀 봐요. 사실 현실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이외에 과연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뭐 중도다 보수다 진보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대단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첫 그 뭐 시험대 중에 여러 가지 시험대가 있었습니다. 장관직도 원활하게 수행을 했고 또 청와대 입성도 사실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 리더를 만나면서 또 풀어야 될 과제, 특히 이제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네. 이런 면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역할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키워야겠지요, 앞으로. 사실 그동안 내 청와대 정무수석은 3성급 정도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명영규, 그 다음에 누구죠? 저기 정진석. 네. 다 3성급의 또 장관을 맡은 분들이 했는데 네. 그 조윤선 현 정무수석은 좀 무게감이 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윤선 의원이 사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역은 본인이 키우기 나름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따르면은 아주 협소한 보고서형 정무수석이 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나와서 의원들 접촉하면서 설득해 나가면서 영향을 확보하면은 정말 중량감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조윤선 의원이 본인의 위치 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이 노력을 해 나가야지. 또 청와대 이제 소통이 덜 중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국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행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 여당, 야당을 오가드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윤선 의원이 또는 조윤선 수석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